특검을 피하기 위한 입원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갑자기 우울증이 급성으로 안 좋아졌는지. 물론 이제 안 좋아진 상황들은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본인 이름을 붙은 특검이잖아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출석을 해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히죠. 멀쩡한 사람들도 없던 우울증이 생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던 중에 입원을 했다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냥 본인 아프니까 나 봐주세요 하고 숨어버린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아직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OBS 문제가. 저 사람들 좀 그게 이 앞에 가로막지를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최근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반바지 차림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뭐 좀 국힘에도 영향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봐서는 그냥 침묵하고 그냥 차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기자의 질문에 답도 아니고 비켜라, 나 지지자 좀 보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기자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키가 더 커요. 다 보여요. 그냥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비켜,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또 만에 하나 지지자들 좀 보게, 좀 비켜라, 나는 지지자만 보고 산다. 그래서 지난 국정이 결국엔 파국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유튜브에 댓글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는 늘 나 칭찬하는 것들만 또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욕하는 거 보면 또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근데 댓글이 지금 현 시대를 사는 현실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거기에 국한된 하나의 채널일 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댓글 수준의 지지자입니다. 정상적인 지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온전한 상식에서 판단된 지지일까? 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어땠을까? 침묵이 그래서 금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고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윤 일단 대변인도. 저는 저 취재 기자를 잘 알아서 그랬군요. 저 기자분이 굉장히 취재를 세게 했구나.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긴 있었겠죠. 본인 뭐 재판 받고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기분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또 음성까지 다 이게 녹취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뉴스가 되는 걸로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도 있지만 사실 어제 나온 뉴스 김건희 여사의 입원 뭐 우울증 증세라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박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액션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입원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멀쩡한 나를 놔두고 갑자기 우울증이 그 급성으로 안 좋아졌는지. 물론 이제 안 좋아진 상황들은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검찰의 이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에 와 있고 그다음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본인 이름을 붙은 특검이잖아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출석을 해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히죠. 일반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없던 우울증이 생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던 중에 입원을 했다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냥 본인 아프니까 나 봐주세요 하고 숨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태입니다.
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두 번째 서울 아산병원이요. 대한민국에서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도 돈도 있고요.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하신 분들도요. 곧바로 입원 못합니다. 의사가 권유해야 돼요. 예,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산병원을 나 의사가 입원하라는 권유를 하니까 내일 입원할게요. VIP 병원 등으로 곧바로 입원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누려야 될 권리만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어떤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한테 더 밉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시면서 치료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동아일보 오늘 오전 조간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을 수백 개를 확보했고 사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전 민정수석과 30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 이게 단순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뭔가 국정 개입이나 이런 논란으로 좀 퍼지는 양상인데 요런 어떤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여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직을 면한 이후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세졌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녹취를 많이 확보했다. 이러면 이제 국민들 비난이 나오죠. 왜 그때는 그러면 이걸 확보를 못했냐. 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몇백 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지난 일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또 새로 출범하게 되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뭐 네. 무혐의 처리했던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번 얘기도 하셨지만은 결국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 이런 녹음 파일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입수된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네.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 좀 나왔어요. 보도가요. 네. 예를 들면 직원이 김건희에게 40%를 뭐 주기로 했다던가 뭐 이런 30-40%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득에 대해서의 음성들이 확보됐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특검이 합류해서 수백 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들은 그만큼 또 지난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검사, 즉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해태한 게 아니냐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수사도 수사대로 가지만 저는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수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떤 논란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그림 보면서 좀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재산 증식 어떤 논란인데 2020년에 신고한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올해 2억 1,5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 사이에 뭐 교회 헌금도 내고 또 추징금도 납부했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 다른 거 뭐 누구한테 뭘 빌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다 떠나서 2020년부터 2024년 김민석 의원이 18년 만에 다시 국회로 복귀해서 제대로 활동을 했던 기간만 딱 봐도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이 한 5억 정도 돼요. 네. 세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쓴 돈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재산이 원래 있었던 거에서 5억이 줄어야 맞는 거죠. 근데 재산이 7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억 정도가 그러면 소득에서 누락이 된 건데 그럼 그 소득은
그럼 뭐냐?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셔도 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뭐 조의금 얘기하고 강연 수입 얘기합니다. 설마 뭐 조의금을 뭐 10몇억을 받았겠어요? 물론 조의금은 뭐 세금 안 받습니다. 그 뭐 상속세 대상도 아니고 뭐 증여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뭐 조문객이 왜 10,000명 이상 뭐 몇만 명이 와서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이제 강연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타 소득이잖아요. 예. 그럼 받으면 본인 세비랑 더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세금 낸 기록만 봐도 얼마의 기타 소득이 있었는지가 역으로 추적이 될 텐데 그런 그 세금 낸 기록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강연료를 준데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징수 3.3%를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준 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합쳐서 그럼 그쪽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그럼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거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이제 탈세 뭐 이런 것까지 막 연결이 되니까 제대로 잘 설명해 하셔야 된다. 예. 이 부분 뭐 청문회에서 좀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보니까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지금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나오는 네. 말들은 그냥 지금 이 공세를 하는 사람들 그냥 둬라. 나중에 청문회에서 민망하게 해주겠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히 됐다고 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수입에 대한 부분들 얼추 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수입이 왜 이렇게 늘었는데 나중에 쓴 돈보다는 왜 소득보다 많이 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번 돈에 대해서는 한 몇 년간 쓰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거의 뭐 1,000원 한 장까지 지금 뭐 꼬투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 상황은 24일, 25일 날 뭐 총리 후보자 쪽 청문회 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정치자금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차용과 불법 정치자금은 한 끗 차일 수 있으나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차용증이 왜 일괄적으로 같은 문구였냐. 이름만 넣었다. 네. 근데 대부분 차용증 다 같은 문구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차용증 문구 해서 빌리는 사람한테 그거 보고 보내서 공란에다 이름 쓰고 금액 쓰고 날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왜 뭐 차용증이 뭐 창작물도 아니고 뭐 같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거예요.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뭐 똑같을 수 있죠. 차용증 문구가 뭐 뻔하니까요. 네.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1,000만 원씩 같은 날에 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와 연결됐느냐? 원래부터 금전거래했던 그 후원회장 출신 강모 씨하고 연결이 됐다 이런 건데 네네. 다 좋습니다. 뭐 돈 빌릴 수 있죠. 뭐 그분들이 김민석 후보를 믿고 후보자를 믿고 뭐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 사인 간의 거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재산이 어떻게 늘었지? 쓴 거보다 저 번 돈이 훨씬 적은데 어떻게 재산이 늘었지? 이런 정말 요술 같은 회계 기법을 국제회계학회에 좀 알려주세요. 현대 회계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사실은 국민 감정을 좀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고등학생 때 만든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의원실에 세미나까지 하고 이런 게 좀 아빠 찬스 논란, 사실 조국 전 대표와 좀 비견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감정적으로는 좀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이제 공적 의식을 누구보다도 높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김민석 후보자 아니겠어요?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30 간 넘어서 국회의원 2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아들한테 이제 이런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는 분이면 아들이 입법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 이것 좀
발휘하게 좀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막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세미나 할 때 이럴 때도 도움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났다. 근데 이제 해명은 이거 입시할 때 쓰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미국 대학을 갔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서는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미국 대학에 가서 뭐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나는 그런 기회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왜 헤아리지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지. 자료가 없고 나는 그걸 쓰지 않았고 이런 거는 하나만한 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안했던 게 이제 그 동아리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표절을 하지 않는 예방 교육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뭐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라던 차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거 괜찮은데, 그거 관련 상임이겠죠. 표절을 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절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 아들이라서 그런 취지를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본인의 표현과 어떤 생각과 이런 활동들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본인이 관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 중에 그 관련 상임위 의원이 불러다가 그 얘기를 청취하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있는 그대로 복부됐다라는 주장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안 내보신 그 주진우 의원인데 법안을 안 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요, 보통 오면 법제실에다가 법안의 초안을 넘기면 국회 법제실에서 그 초안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요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안한 요지들이 열심히 해서 넘겼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해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제실의 법제관들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법률 용어에 맞게 법을 다시 재송부를 해서 국회의원실에서 그거를 발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거는 아니나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현혹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를 학교 다니는데 쓰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 자체가 끝난 것이지,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방할 이유는 없다. 지금 제 답변을 잘 좀 들어보세요. 그 복붙했다 이 얘기는 저는 하지도 아니, 않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했죠. 여기 주진우 의원은 없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한 얘기는 국민의 뭐냐면 얘기를 한 거죠. 김민석 의원이 그 발의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김민석 의원이 발의자에 없으면 저도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좋은 내용이어서 그 민주당 해명은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관여했다는 게 나오니까 대표 발의 안 했다고 이제 또 빠지실 그렇죠. 거라고 저는 아는데 네. 김민석 의원을 모르겠냐고요, 그 대표 발의자가. 그런 제 얘기는 설령 대표 발의나 다른 발의했던 의원이 그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라는 거 제외하고 내용이 좋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김민석 의원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면 김민석 의원이 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 부분 해명 못 하시니까 자꾸 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명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명을 해요? 아니 좋은 법안을 아들이 내서 다른 의원이 냈어요. 공동 발의 위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낸 아이디어가 내가 보기에도 취지가 사회에 한목적이고 괜찮아. 아들이 그러면 대견하다 해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없습니다. 훌륭하시네. 지금 댓글창에 두 분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다고 너무 재밌다고 지금.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저는 해요. 그렇게? 네, 저는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저는 도덕적으로 이거는 훌륭하시네.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면 아버지로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법안 발의를? 법안 발의 공동 그래서 이 발의잖아요. 활동이 공동 발의잖아요. 저는 아무튼 오늘 두 분의 이 논박이 그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재현될 것 같은데 저희가 프리뷰를 본 것으로 하고 그날 저희가 청문회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초기 행보 중에서 뭐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었지만 저는 그 이문정 검사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검찰개혁에
뭐 가장 적임자다 아니다 뭐 논박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뉴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징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용기 있게 그 내부에 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쪽에 많이 치우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네. 내부자를 막 고발하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인지 기소청인지 기소만 담당하는 곳을 따로 떼고 수사를 다른 데서 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형사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이 기소와 수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내가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뭐 수사가 좀 잘못됐는데 경찰 단계에서 그냥 기소 안 하는 걸로 했을 때 내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피해를 제대로 복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 기소 여기에만 매몰돼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가는 방향, 그것만 주장하신다면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 의원이 아무튼 나오시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 좀 꼽아주시죠. 누가 이문정 검사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텨왔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조직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낫게 생각하냐고요? 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누가 그러면 승리할 것 같은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승리도 점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의 어떤 당대표의 출사표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있어요. 네. 그 당내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분화돼서 서로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벌써 네거티브전이 시작된 거 보면 정말 이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세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둘 다 강한 것 같아요. 네. 정청래가 돼도 되고 박찬대도 돼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그냥 지금 막 뜨겁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겁게 부딪히는 건 좋은데 상대 후보, 내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네거티브하거나 또 없는 사실, 비방, 혐오 이런 걸로 이 첫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금 오염되지 않도록 당원들이 조금은 침착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